7년 전 결혼식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 옆에 서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가 천사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따뜻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년 후인 지금 저는 깨달았어요. 시댁도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7년이나 견뎠는지 모르겠거든요.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53이에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되돌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으려고 해요. 저는 지방의 작은 양조장 집안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양조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마을에서 교양있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동네에서는 체면 있는 집안이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늘 같은 교육을 하셨어요. 집안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항상 단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남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어린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나 봐요. 체면이라는 게 그때부터 제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거든요. 양조장 집안이다 보니 동네 어른들이 자주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불러내서 인사를 시키곤 하셨죠. 똑똑하다며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부담감도 컸고요. 항상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린 마음에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학교 성적은 늘 좋은 편이었어요. 농촌 지역이라 교육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도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 동네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기대감을 어릴 때부터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으니까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님께서 큰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를 시내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도시로 고등학교를 보내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양조장 수입만으로는 부담스러웠을 텐데 저의 교육을 위해서라며 과감하게 투자해 주셨죠. 고등학교 3년은 정말 치열하게 보냈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새벽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고향에서 오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집안의 희망이라는 부담감이 더 무거워졌지만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동력이 되었어요.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그날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네에서 서울 대학 간 건 제가 처음이라며 자랑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양조장에 축하하러 오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드디어 부응했다는 성취감이 컸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대학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서울의 번화가도 다양한 사람들도 자유로운 분위기도 모든 게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의 자랑이라는 무게는 지고 있었어요. 함부로 놀거나 방탕하게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경영학과에서 회계와 금융 분야를 특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교수님들도 꼼꼼하고 신뢰할 만한 학생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부모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4학년이 되자 취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여자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지역은행에서 신입 직원을 모집하는데 서류와 면접을 모두 통과한 겁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더욱 자랑스러워 하셨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죠. 저 역시 이제 진짜 집안의 자랑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은행에 입사한 첫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새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출근하던 그 설렘 말이에요. 동료들도 친절했고 업무도 제 적성에 맞았어요. 고객들을 상대할 때도 정중하고 신뢰할 만한 직원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지나니 저는 은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실수 없이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고객들의 신뢰도 높았거든요. 지점장님도 저 같은 직원이 은행의 자산이라며 칭찬해 주셨죠. 그 무렵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을 가졌으니까요.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진짜 독립적인 어른이 된 것 같은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안부를 드렸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 덕분에 동네에서 어깨가 으쓱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양조장에 오시는 분들도 은행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그런 칭찬들이 저에게는 큰 동력이었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을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체면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었나 봅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죠. 정작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착하고 모범적인 딸, 성실한 은행원이라는 틀 안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20살 중반이 되자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슬슬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뜻을 비치셨죠. 저 역시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호라는 남자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제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말이에요. 박성호와의 첫 만남은 은행에서였어요. 우리 은행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판이었죠.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사업을 하는 남자다운 당당함이 있었거든요. 성우는 업무를 보러 올 때마다 저에게 친절했어요. 업무 처리가 꼼꼼하다며 칭찬도 해주고 가끔은 업무와 상관없는 일상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남성을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성우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저는 고민 없이 승낙했습니다. 데이트는 정말 즐거웠어요. 성우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했고 미래 계획도 구체적으로 들려주었거든요. 사업이 잘 되면 직원도 더 뽑고 사업장도 확장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들을 때의 그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성우를 소개했을 때 반응은 복잡했어요. 사업하는 남자는 불안정하다며 걱정하시면서도 성우의 정중한 태도와 사업에 대한 열정을 보시고는 나쁘지 않은 청년 같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처음으로 성우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이셨어요.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랄까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하셨지만 은근히 저희 집안 형편을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성우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솔직히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뭔가 철이 덜 든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은행에 다니니까 든든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경제적 능력을 미리 계산하고 계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예의상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주변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특히 은행 선배들이 사업하는 집안은 조심해야 한다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경제적 기복이 심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성우를 도와서 그 집안을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순진했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어요.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고 마을 사람들도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부터 성우와 함께 멋진 가정을 꾸려나가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거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성우 옆에 서 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신혼 초기 몇 달은 모든 게 장밋빛이었어요. 성우는 다정했고 저 역시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설렘과 책임감이 동시에 들었죠. 아침에 성우가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것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가끔씩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시어머니가 집 수리비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은행에 다니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여겨졌나 봐요. 신혼부부치고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성우도 처음에는 부모님께 죄송해하는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미 저는 이 가족의 경제적 지원자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1년이 지나갈 무렵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며 자란 저로서는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신혼 적응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넘어갔죠. 시댁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며느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징조는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직감을 무시했어요. 새며느리라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우는 신혼인데 어렵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은행에 다니니까 괜찮지 않겠냐며 넌지시 눈치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며느리가 천사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 칭찬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에 또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며 300만 원을, 그 다음 달에는 2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매번 가족인데 뭘 그러느냐며 흔쾌히 내어주었어요. 성호도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아내가 시댁을 도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이 하나씩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도와줘도 시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만 더 도와주면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마지막이겠지 하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이 집에 복덩이로 온 것 같다고, 요즘 같은 세상의 시댁을 도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고마워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더 이상한 건 성우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 미안하다며 죄송해 했는데 점점 제가 돈을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도와주니까 집안이 안정된다며 고마워하기보다는 의무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신혼생활을 위해 모아둔 돈, 미래를 위한 적금, 심지어 부모님이 주신 결혼 축의금까지 모두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이게 며느리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거든요. 가끔 은행 동료들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해 주었어요. 맞았어요. 정말 피곤했거든요. 낮에는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하고, 주말에는 시댁에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으니까요. 빨래, 청소, 음식 준비까지 모든 걸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빈번해졌어요. 시아버지의 사업 자금, 시어머니의 각종 집안 경비, 심지어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모두 제 몫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감당했어요. 시동생은 특히 문제였어요. 대학생인데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유흥비를 달라며 저에게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제가 지금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학생이니까 하고 용돈을 줬는데 그게 매주 반복되더라고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면서 스펙 쌓기에 필요한 학원비, 자격증 시험비, 심지어 취업 준비생이라고 옷값까지 요구했어요. 모든 게 취업을 위한 투자라는 명분이었죠. 저는 그런 명분에 속아서 계속 돈을 내어 주었어요. 몇 년이 지나니 저는 완전히 이 가족의 ATM이 되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았고 저는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의 미래나 꿈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아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 미뤄졌어요. 시댁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아이를 낳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끝없는 경제적 요구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제가 은행원이니까 뭔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가족을 돕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저는 시댁의 ATM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며 자란 제게는 그런 상황조차 며느리의 당연한 역할로 여겨졌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책망했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시아버지의 도박 버릇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 빚이었어요. 화투, 경마, 심지어 불법 도박장까지 드나드셨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준 돈들이 사업이 아닌 도박으로 날아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도 밖에는 절대 알리려 하지 않으셨어요. 집안 창피한 일을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히려 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으셨죠. 저 역시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자란 터라 그런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신우이의 행동이었어요. 신우이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시댁 빚을 갚아주는 와중에도 SNS에 명품 가방과 비싼 옷을 자랑하며 올렸어요. 브랜드 매장에서 찍은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죠. 그리고 그 글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멘트가 달려 있었어요. 오늘도 쇼핑 성공, 고생 모르는 팔자라서 감사합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쪼개고 아껴서 만든 돈으로 가족들이 빚을 갚고 있는데 정작 그 집안 딸은 호의호식하며 고생 모르는 팔자라니요. 성호에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여동생은 원래 그런 성격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가족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가족의 사치는 그냥 성격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돈으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걸 SNS에 올린 거였어요. 오늘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이라면서 비싼 술집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저는 매일 도시락 싸가며 절약하고 있는데 제 돈으로 남들은 호화롭게 놀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사업을 한다며 큰 돈을 요구했어요.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죠. 형수님, 저 정말 확실한 사업 기회가 생겼다며 친구가 소개해 준 건데 100% 성공한다고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저는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정의가 도와주면 될 텐데 하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또 제 적금을 깨서 돈을 줬죠. 그런데 한 달 후 시동생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소개해준 사업이라는 게 완전한 허황된 이야기였고 투자한 돈은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죠.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거죠. 시댁 식구들에게 따져 물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래도 가족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정의가 너그러우니까 하며 넘어가려 하셨고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면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진다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더했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면서 온갖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토익 학원비, 자격증 시험비, 면접 정장비, 심지어 취업 스트레스 해소용 여행비까지 모든 게
취업을 위한 투자라는 명분이었죠. 저는 그런 명분에 속아서 계속 돈을 내어 주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취업 준비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일만 가득했어요. 카페에서 수다 떨기, 쇼핑하기, 맛집 탐방하기. 취업 준비를 한다던 신우이의 일상은 온통 놀이였어요. 그러면서도 SNS에는 여전히 고생 모르는 팔자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있었죠. 몇 년이 지나니 저는 완전히 이 가족의 돈줄이 되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았고 저는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가족도 안 도우는 이기적인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시댁 식구들이 제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래도 며느리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정희가 은행 다니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진짜 이 집안의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ATM 기계였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는 이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돈을 주는 기계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도 저는 체면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시댁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친정에 말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싶어서요. 더군다나 마을에서 체면 있는 집안 딸이라고 자랑하며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혼 5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성우가 깜빡하고 회사 서류 가방을 집에 두고 간 거예요. 급한 서류가 있다며 전화로 집에 있는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도와주려고 가방을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지퍼가 열려 있더라고요. 서류들이 떨어질까봐 정리하려고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장부가 눈에 띄었어요. 회사 장부인 것 같은데 숫자들이 뭔가 이상했어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각종 장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눈에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우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달 일정 금액씩 회사 매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돈의 행방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횡령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장부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확실했어요. 은행원으로서 익숙한 숫자의 흐름이 명백히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성우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성우는 처음에는 회사 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얼버무리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은행원이라 숫자에 밝다는 걸 아니까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도박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또다시 큰 빚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에게 진 빚이라서 빨리 갚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돈을 임시로 빌려서 갚았다는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냐고 소리쳤더니 성우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시댁에 쏟아부었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이제는 회사 돈까지 손을 댔다니요. 더 화가 났던 건 성우가 저에게 미리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시댁일로 제가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저는 완전히 배제시킨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됐죠. 성우의 통장 거래 내역, 시아버지의 도박빚 관련 서류, 그리고 회사 장부의 이상한 부분들을 하나씩 복사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또 엿듣게 되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며느리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시아버지는 정의가 은행 다니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시동생은 형수가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 수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짜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라니요. 제 신용도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미 적금은 다 털렸고 예금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거든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해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 미래까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시댁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정의가 은행 다니니까 대출받기 쉽지 않겠냐며 넌지시 눈치를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며느리 명의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고요. 성우도 아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제 신용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하다니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이자도 엄청날 텐데 그 이자는 누가 갚을 건가요? 당연히 제가 갚아야 하겠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500만 원 한도였는데 그마저도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닥이 났어요. 시아버지의 또 다른 도박 빚을 갚는데 들어간 거죠.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빚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바닥이 나자 시댁에서는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어요. 1,0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지 않냐며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저는 정말로 끝없이 착취할 수 있는 ATM 기계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혼자 계산해 봤어요. 결혼 5년 동안 제가 시댁에 들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싶어서요. 적금, 예금, 심지어 부모님이 주신 결혼 축의금까지 합치면 거의 1억이 넘었어요. 거기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간 시댁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시아버지는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었고 시누이와 시동생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저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걸 친정에 털어놓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싶어서요. 성우의 횡령 사실을 알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나름대로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성우가 또다시 사업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큰 규모였어요.
어느 날 성우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니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회사 운영 자금까지 모두 날렸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렸다는 거죠. 거의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며 성우가 절망하고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어요.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나서더라고요. 정희야,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은행에서 일하니까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니?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신용이 좋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벌써 마이너스 통장도 한 개까지 썼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이미 제 적금과 예금을 다 털어서 도와드렸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한도를 다 써버렸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복이지 원래 며느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돈과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시집 온 게 복이라니요. 마치 제가 시댁에 얹혀 사는 신세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부모님께 사실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운 건 며느리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하신 거죠. 마치 제가 가계부를 엉성하게 관리해서 집안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정희야, 시어머니 말씀이 내가 돈 관리를 잘못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절약하며 시댁을 도왔는데 오히려 제 탓으로 둘러씌운 거죠.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자란 저로서는 시댁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되셨던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서러워졌어요. 정작 도와줘야 할 시댁에서는 저를 탓하고 친정에서는 걱정만 하고 계시니까요. 며칠 후에는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누이가 SNS에 또 명품 자랑을 올린 거예요. 이번에는 비싼 핸드백을 사면서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고생 모르는 팔자라서 감사하다는 해시태그를 달아놨어요. 제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서 집안 빚을 갚고 있는데 시누이는 여전히 사치품을 사며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성우에게 이 상황을 따져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왜 여전히 사치를 부리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우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걸 다 신경 쓰면 언제까지 살 거냐며 가족들도 각자 삶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남편조차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의 사치는 각자의 삶이라고 옹호하면서 제 희생은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죠. 더 심한 건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제가 친정 도우느라
시댁을 소홀히 한다는 식으로도 말씀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모든 상황들이 겹치니까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ATM 기계 취급하고 친정에서는 걱정만 하시고 남편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미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상황에서 혼자 살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체면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밖에 알릴 수도 없었거든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이 전부였죠.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성우의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사업 사기와 횡령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회사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여전했어요. 시어머니는 정희가 은행에 다니니까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며느리 명의로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며 노골적으로 요구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형수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이미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은행원이 그럴 리 없다며 분명히 숨겨둔 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 통장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시기까지 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리 없지만 혹시나 해서라며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들었어요. 몇 년간 제가 희생한 모든 것들이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댁집까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시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잡혔던 거죠. 그동안 제가 들인 1억이라는 돈도 마이너스 통장의 빚도 모든 게 의미 없어진 거예요. 결국 저희는 대출로 작은 집을 얻어서 이사해야 했어요. 그것도 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도 갈 곳이 없어지자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까지 총 6명이 작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였죠. 이사를 하는 날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이사 비용, 새집 가전제품, 심지어 온 가족의 생활비까지 모든 걸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꼈어요. 제 명의로 얻은 전셋집에서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SNS에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 집에서도 카페에서 비싼 음료를 마시며 여유로운 일상을 올리고 고생 모르는 팔자라는 해시태그는 여전했어요. 제가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도 전혀 위기감이 없더라고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은 뒷전이고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그런 일은 자신의 스펙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더라고요. 심지어 형수가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했어요. 성우는 더욱 무책임해졌어요. 회사가 망한 것도 집을 잃은 것도 모두 운이 나빠서 그렇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당연히 제가 벌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죠. 저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려니 두려움이 컸어요. 마이너스 통장의 빚은 어떻게 갚을 건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막막했거든요. 더군다나 친정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또다시 큰 도박빚을 지고 온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이었어요. 몇 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는데 또다시 저에게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이번만 더 도와달라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도 제 신용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때 시댁 식구들이 보인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도와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며느리 주제에 가족을 버리려고 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성호도 아내가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저를 탓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진짜로 ATM 기계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돈을 줄 때는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했지만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니 이제는 가족도 버리는 이기적인 며느리라고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지난 몇 년간 수집해둔 증거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성호의 횡령 증거, 시아버지의 도박 관련 서류들, 그리고 시댁에서 제게 돈을 요구했던 모든 기록들 말이에요. 왜 이런 증거들을 모았을까요? 처음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명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 지켜온 체면을 깨부수는 일이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성호의 회사 장부 조작, 시아버지의 도박장 출입 기록, 심지어 시댁 식구들이 제 돈으로 사치품을 구입한 내역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은행원으로서 익힌 체계적인 기록 관리 능력이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시댁에 드린 돈의 명세서였어요. 매달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총액이 1억이 넘는다는 것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었어요. 저는 마침내 평생 지켜온 체면을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가 평생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터뜨릴 날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저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셨고, 시동생은 친구 만날 용돈을 요구했어요. 시누이는 취업 준비용 정장을 사야 한다며 또 돈을 달라고 했죠. 성우는 여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다며 투자금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제가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들을 책상에 정리해놨습니다. 성호의 횡령 증거들, 시아버지의 도박 관련 서류들, 제가 시댁에 준 돈의 상세 내역, 그리고 시누이가 SNS에 올린 사치 자랑 글들의 캡처본까지 모든 것들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또다시 돈을 요구하며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저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미안해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한 명의 인간으로 말이에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지난 7년간 제가 이 집안에 들인 돈이 총 1억 2천만 원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시아버지의 도박 빚으로 들어간 돈, 성호의 사업 사기로 날아간 돈, 시동생과 시누이의 사치 비용까지
모든 걸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가족인데 그런 걸 따지냐며 화를 내려고 하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인데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부동산 사장은 이해한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를 노려서 부동산과 예비 세입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30대 부부였는데 집 상태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어요. 거실에 놓여 있던 시댁 식구들 물건들을 보고 조금 의아해하긴 했지만 제가 미리 설명해뒀거든요. 부동산 사장에게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좀 얹혀 살고 있는데 제가 알아서 내보낸 후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겠다고 말이에요. 집주인이 직접 처리한다니까 부동산도 안심하더라고요. 새로운 세입자 부부에게도 기존 세입자들은 곧 이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도 집주인인 제가 직접 말하니까 믿고 계약을 진행했죠. 이사 날짜는 2주 후로 잡았어요. 계약이 완료되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차분히 통보했어요. 앞으로 2주 안에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이에요. 지난 7년간 제가 이 집안에 들인 돈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사실과 함께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제가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올 리 없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집안 체면 때문에라도 참아달라고 매달렸고 시아버지는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며칠 후 조용히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먼저 이사할 준비를 했죠. 시댁 식구들은 정말로 제가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일주일 후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편안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진짜 떠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설마 제가 세입자를 구했을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새로운 세입자 부부가 이삿짐 트럭과 함께 집 앞에 도착한 거죠. 이삿짐 기사들이 짐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의 상황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낯선 사람들이 큰 짐들을 들고 서 있으니까 완전히 당황하셨죠. 새 세입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희가 이 집 새 세입자인데요. 이사 왔습니다. 그때야 시댁 식구들이 사태를 파악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였죠. 시어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걸어서 이게 뭐냐고 따져 물었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담담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새 세입자 부부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들이 짐을 들고 나가라고 하니까 새 세입자들도 황당해했죠. 계약서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정식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갈 곳도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임시로 고시원이나 여관을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제는 창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창피는 진실을 숨기고 남을 희생시킨 그들의 몫이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시댁 식구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시골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계시고 시동생은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고 신우이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살고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건 신우이가 더 이상 SNS에 사치 자랑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고생 모르는 팔자라던 그 해시태그도 이제는 볼 수 없겠죠. 7년간 참았던 모든 게 그날 해결됐어요.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감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죠. 새로운 원룸에서의 첫날 밤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것이라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돈을 달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첫 몇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 6명의 생활비를 감당하던 제게는 혼자 사는 비용이 정말 적게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전기요금을 낼 때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은행 동료들은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착취당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친정 부모님께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말이에요. 시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안타까워하셨죠. 하지만 제가 용기 내어 모든 걸 정리한 걸 보고는 대견해 하셨어요. 잘했다고, 이제야 진짜 우리 딸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정의야, 체면이라는 건 남들을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지키는 거다. 내가 그동안 지킨 건 체면이 아니라 그냥 참음이었어. 진짜 체면은 당당하게 사는 거란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평생 잘못 알고 살았던 체면의 의미를 그때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근황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결국 고시원에서 지내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골 친척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고 계신다고 하고요. 시동생은 결국 현실을 깨닫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스펙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던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신우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SNS에 사치 자랑을 올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성우는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몇 번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운이 나빴을 뿐이라며 변명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속 시원했던 건 지역신문에서 이 사건을 기사로 다뤘다는 거예요.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원 며느리가 시댁을 위해 1억 넘게 희생했다가 결국 모든 걸 정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에는 잘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해 주었고 용기 내어 해결한 걸 칭찬해 주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일들이 사실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1년이 지나자 제 생활도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부양하느라 쓰던 돈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마음의 평화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했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그동안 시댁일로 바빠서 엄두도 못 냈던 요가를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긴 거죠. 요가 수업에서 만난 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희 씨는 정말 용감한 사람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만약 그때 계속 참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시댁 식구들의 ATM 기계 노릇을 하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요즘에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양조장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거든요. 은행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양조장 경영을 체계화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일하면서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저 역시 설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로움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건 진짜 체면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체면은 당당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거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삶을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혹은 속 시원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공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